노인 요양원의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당신은 요양원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한 번쯤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화려한 브로셔와 친절한 약속들 뒤에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걷어 올리고 직접 요양원 생활을 경험한 83세 할머니의 솔직한 증언을 통해 노화와 돌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녀가 전하는 8가지 놀라운 습관과 진실들은 당신의 요양원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신체적 자율성 유지부터 인간관계, 의료관리까지 이 조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노후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민이든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상식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각오하라.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팩트 1. 자율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단지 스스로 지켜야 할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양원 하면 자유의 상실을 떠올린다. 엄격한 일정과 간병인들의 과도한 간섭,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통제받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물론 규칙과 제약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아와 선택의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핵심은 바로 작지만 의도된 습관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것이다. 83세 할머니는 요양원에 막 입소했을 때 자신의 삶이 모두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부터 약 복용까지 모든 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마치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선택들이 정체성을 되찾는 열쇠임을 깨닫는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책을 읽을지 결정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다시 나로 느끼게 했다. 특히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시설 내부를 산책하는 것이었다. 건강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것만큼은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었다. 무력감에 맞선 조용한 저항 같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의료 계획이나 일과표에 대해 간호사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며 의견을 표현했다. 처음에 그런 요청조차 가능하다는 걸 몰랐다고 털어놓은 그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이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그녀에게 존엄함과 삶의 목적감을 되돌려 주었다. 팩트 2.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직접 만들어야 한다. 요양원은 늘 북적거리며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라는 오해가 많다. 물론 공용 식당과 라운지, 정기 프로그램은 있지만 진정한 유대감은 그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녀는 처음 입소했을 때 느낀 외로움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과 취미생활을 즐기던 삶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로 갑작스레 이동한 기분이었다. 주변엔 사람이 가득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다. 많은 입소자들이 점점 고립되며 우울감을 느끼고 그것이 육체적 건강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두지 않았다. 작은 행동으로 먼저 다가갔다. 처음엔 라운지에서 날씨나 TV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걸며 시작했다. 별것 아닌 얘기들이 점점 깊은 교류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뜻이 맞는 또래 여성들과 연결되었고 함께 뜨개질 모임을 만들며 단단한 우정을 쌓았다. 우리만의 작은 커뮤니티가 된 거죠. 여기서도 여전히 진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외부 세계와의 연계였다.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삶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녀가 강조한 건 요양원 안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다.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외부와도 꾸준히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충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언, 너만의 이야기를 써라. 요양원 생활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아를 잃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올바른 태도와 전략을 갖춘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다. 이 조언들은 단순한 팁 이상이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 습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9를,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면 0을 남겨주시라.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다음 이야기와 조언,
영감을 담은 콘텐츠도 기대해달라. 다음 만남까지 기억하라. 어디에 있든 너의 선택이 너의 삶을 정의한다는 것을. 노인 요양원의 진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요양원에 대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조용한 복도, 친절한 간병인들, 그리고 여유로운 삶.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생활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83세의 한 여성은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요양원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8가지 습관을 들려주었습니다. 독립성 유지부터 인간관계 형성까지 그녀의 조언은 현재나 미래의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사실 1. 독립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되찾아야 한다. 대다수는 요양원에 입소하면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정이 모두 정해지고 간병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상상하죠.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구조화된 환경 안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녀는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내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매일의 식사 시간, 약 복용, 취침 시간까지 모든 것이 타인이 정해놓은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의도적인 선택들을 통해 다시 주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고 책을 읽을 시간도 직접 정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그녀에게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이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줬어요.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건물 주변을 걸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루틴을 통해 자유를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시켜서 걷는 게 아니었어요. 저만의 시간이었고 저만의 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요구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돌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 복용, 시간 조정이나 특정 음식 요청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자 그녀의 삶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런 걸 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 말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달라졌죠. 독립성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그녀에게 존엄성과 자존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으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길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공간과 공용시설, 정기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죠. 초반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가까운 친구들과의 교류와 취미생활이 있었기에 요양원 안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돌보는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진짜 연결되고 싶었죠. 그래서 그녀는 직접 나섰습니다. 휴게실에서 먼저 말을 걸며 소통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얘기, TV 프로그램 얘기로 시작해 서서히 신뢰가 쌓였고 그 속에서 진짜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그녀는 뜻이 맞는 여성들과 함께 뜨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스카프를 만들며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안에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죠. 외부 세계와의 연결도 중요했습니다.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의 전화통화는 그녀에게 삶의 뿌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그 전화들이 제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제가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줬죠. 요양원에서의 인간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생존이 아닌 번영, 반응. 요양원은 결코 자유를 포기하거나 고립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와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여전히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독립성과 인간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요양원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과 실질적인 전략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요양원이라는 삶의 마지막 장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요양원 생활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계에 맞춰 움직이는 세상살균제의 찌푸드한 냄새,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햇살을 대신하는 곳, 바로 요양원이라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은 단조로움과 포기의 장소로 여기지만 그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83세 여성 클라라가 실제로 겪은 삶의 여정 말이죠. 그녀의 경험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선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아를 지키는 조용한 싸움. 클라라가 처음 요양원 문을 밟았을 때 그녀는 방향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약물 복용은 분단위로, 취침 시간은 마치 학교 종처럼 통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보호라고 했죠. 그녀는 쓴웃음을 머금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가 된 것 같았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매 순간이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작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거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되찾는 작은 행동들로 말이죠. 그녀는 회색의 표준 양말 대신 보라색 양말을 신었고 일주일 직후에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자유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녀의 비결은 바로 자율성의 의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간호사들과 협상해 요구르트 대신 신선한 과일을 받았고 빙고 게임 대신 수수께끼 책을 읽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립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녀는 설명합니다. 심지어 한계 안에서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의 매일 걷는 길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직 자신에게 듣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요한 인파 속 외로움과의 전쟁. 식당은 접시 소리와 간병인들의 대화로 가득했지만 클라라는 자신이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첫 겨울 동안 그녀는 거의 존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라운지 모서리에 덩그러니 놓인 뜨개질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망설이다가 그녀는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떨어뜨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이 달라졌습니다. 마거릿, 루스, 엘리노 89세부터 78세까지의 여성들이 모여들었고 손끝에서는 실이 엮여지고 대화에서는 우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클라라가 이름 붙인 실뭉치 반란군이 되었고 요양원의 침체된 공기를 웃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외로움을 음모로 바꾼 거예요. 클라라는 웃으며 말합니다. 초콜릿을 몰래 들여왔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자정 피크닉, 실제로는 저녁 7시 반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저항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에게 엽서를 보내고 줌을 통해 차회담을 주최했으며 아들에게 옛 재즈 음반을 꼭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주소는 바꿀 수 있어도 관계는 못 바꿔요. 그녀는 단언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 클라라에게 요양원 생활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하게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과 웃음, 그리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릴 수 있는 하얀 캔버스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기들이 원하는 틀에 맞추고 싶어 해요. 그녀는 경고합니다. 그 틀에 맞춰주지 마세요. 그래서 클라라가 남긴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냥 존재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살아가려는 것일까요? 사실 존엄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내고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실가닥, 한 선택씩, 그렇게 말이죠. 요양원 생활에 숨겨진 진실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밀.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나요? 고요한 복도, 규칙적인 일과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
하지만 83세의 용감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개척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8가지 습관 중 첫 2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현실, 일, 자율성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정의된 것이다. 요양원은 안정과 돌봄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작은 선택조차 스스로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 옷차림, 심지어 산책 시간까지 모두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마치 인생의 조수석에 앉은 것 같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반란은 작지만 강력했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시간부터 옷차림, 아침 메뉴까지 가능한 한 직접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 하나를 고르는 순간에도 나는 나였다. 일과 산책, 매일 오후 3시 날씨와 상관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관절을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세상에 선언하는 소리였다. 아직 여기 있다고. 자기 대변하기, 간호사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요청하며 케어 플랜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내 방식으로 시도해보면 어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오히려 존중해주더라. 자율성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을 자기 손에 쥐고 사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통해 무력감을 극복하고 삶의 주체성을 되찾았습니다. 현실, 이 사람 속에서도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고 연결의 힘. 요양원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지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독서 모임에 가고 정원을 가꾸며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삶이 있었다고 회상한 그녀는 어느새 고요한 외로움에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연결의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우정의 씨앗 심기, 낯선 이들과 나누던 날씨 이야기를 넘어 당신 인생 이야기 들려줄래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뜨개질 모임의 탄생, 지역 자선단체를 위해 목도리를 만들며 모인 그룹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뿐 아니라 마음도 엮고 있었다.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연결, 가족들과의 영상통화, 손편지 교환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세상과의 단절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2번째 습관은 바로 관계의 재창조입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져도 진정한 인간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회상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다음 습관들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시나요? 혹시 노인 요양원대 젠시한 모습이 궁금하던 적이 있나요? 홍보용 브로셔나 깔끔한 시설 투어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은 83세 마거릿이라는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입담과 솔직한 고백은 곧 요양원 생활을 앞두거나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인생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대를 깨고 꽃피우는 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실, 자율성은 작은 반항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자립심을 잃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마거릿은 이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직접 차를 우려 마시고 빨래도 스스로 개고 옷차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선택합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말입니다. 효율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저 내가 여전히 주체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에서도 소소한 결정 하나가 정신적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통제권을 건네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차 한 잔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2번째 사실, 인간관계는 기술이며 선물이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거릿은 이사 후 사람들이 많음에도 실제 연결감이 부족함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같은 복도를 쓰면서도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섬에 떨어뜨려진 것 같았어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독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고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천천히 침묵은 깨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립은 흔할 수 있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첫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생활은 정말 암울할까요? 마거릿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네가 어떻게 만들겠느냐에 달렸어.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막바지장이라 여기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항조차 가능하죠. 당신의 다음 페이지엔 어떤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건가요? 거리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웃음으로 이어지다. 삶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직결된 생명선이다. 한 명의 활기찬 할머니에게는 영상통화가 그 거리를 메우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말한다. 바다나 수백 킬로미터의 대륙 너머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어도 화면 속 그 순간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화 한 통, 혹은 가족의 방문 하나로 하루가 밝아지는 다른 입소자들의 모습을 본 그녀는 스스로 행동을 시작했다.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줄 수 있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든 오랜 친구와 추억을 나누든 이런 연결은 나이 들수록 쉽게 찾아오는 외로움을 몰아내는 무기였다. 거기다 공동체 활동까지 그녀의 비밀 무기가 되었다. 빙고 게임에서부터 공예 시간까지 그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뛰어들었다. 단지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이러한 모임들은 일상에 구조를 주고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었다. 단순히 빙고 카드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정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함께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소속감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이었으며 고립감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불빛이 되어주었다. 팩트 3. 영양. 이제는 더욱 중요하다. 요양원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새끼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대량 생산되고 맛도 없으며 영양 균형도 무시당한다. 주변 환경이 달라져도 진정한 인간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회상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다음 습관들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시나요? 혹시 노인요양원의 젠시한 모습이 궁금하던 적이 있나요? 홍보용 브로셔나 깔끔한 시설 투어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은 83세 마거릿이라는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입담과 솔직한 고백은 곧 요양원 생활을 앞두거나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인생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대를 깨고 꽃피우는 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실, 자율성은 작은 반항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자립심을 잃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마거릿은 이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직접 차를 우려 마시고 빨래도 스스로 개고 옷차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선택합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말입니다. 효율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저 내가 여전히 주체라는 이런 음식들은 겨우 생명을 유지할 뿐 진정한 활력을 주지는 못한다. 결국 면역력 저하, 피로 누적,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83세의 한 여성은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제공되는 음식은 싱겁고 반복적이었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젓는다. 주변의 또래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식욕은 줄어들고 에너지는 사라져갔다. 좌절한 그녀는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신선한 과일, 견과류, 집에서 만든 샐러드 등 작은 간식을 준비하면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조리실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요청해 추가 채소나 저지방 단백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게 천천히 그녀의 접시는 달라졌다. 정보도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오메가 3 항산화 성분,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노화를 도울 수 있는 식단을 구성했다. 수분 보충 또한 중요했다. 물과 허브치가 하루의 기본이 되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였죠. 그녀는 창의성도 발휘했다. 허브와 향신료 혹은 치즈 한 스푼으로 맛이 없는 요리를 살려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단지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음식에 대한 기쁨을 되찾게 해주었다. 더 나은 식사는 에너지를 되찾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분까지 밝혀주었다. 그녀가 주변 이웃들과 팁을 나누면서는 건강한 습관을 위한 작은 서포트 그룹까지 생겨났다. 팩트4.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양원으로의 이사는 단지 육체적인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정서적 충격이자 삶의 방식에 대한 커다란 변화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독립성의 상실, 오랜 습관의 포기, 그리고 평생을 보낸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정신건강의 타격은 크다. 고립감, 불안, 때로는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인지 능력도 점점 약해지고 삶에 대한 열정마저 잃기 쉽다.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던 그녀는 처음 이곳에 옐 후 자신이 점차 무기력해지는 걸 느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단호히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변화를 꾀했다. 독서가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하루에 한 장, 때론 한 문장이라도 그것만으로도 호기심과 사고력을 깨워주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에서도 소소한 결정 하나가 정신적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통제권을 건네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차 한 잔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두 번째 사실, 인간관계는 기술이며 선물이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거릿은 이사 후 사람들이 많음에도 실제 연결감이 부족함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같은 복도를 쓰면서도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섬에 떨어뜨려진 것 같았어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독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고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천천히 침묵은 깨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책 이야기를 다른 입소자들과 나누면서는 혼자만의 취미가 공동체의 대화로 번져갔다. 책뿐 아니라 퍼즐이나 두뇌 훈련용 게임도 그녀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정신건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육체 건강만큼이나 꾸준히 돌봐줘야 해요. 그녀는 늘 강조했다. 그 노력의 결과는 분명했다. 생각이 명료해졌고 자신감도 되찾았다.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짧은 대화 하나라도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이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자기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이 특별한 여성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의 영향, 정신적 자극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녀는 나이가 가능성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의 승리이다.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든 혹은 그런 사람을 돕고 있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 관계를 이어가고 현명하게 먹으며 머리를 계속 움직여라.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까지나 풍요롭고 가치 있으며 목적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사실 3. 연결된 삶이 정신건강의 생명줄이다. 삶이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 소통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83세 할머니는 노인 요양원에 입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위로와 활력을 얻었다. 직접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연결의 중요성을 전했다. 요양원 내 다른 입소자들에게 전화 통화나 가족 방문을 권유하며 작은 연결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전화 한 통, 짧은 대화조차도 외로움을 덜어주고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 역시 그녀의 정서적 회복 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서 모임, 운동 수업, 공예 활동 등 다양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혔다. 주간 빙고 게임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승패보다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자체가 더 가치 있었죠. 이러한 집단 활동은 구조와 즐거움, 그리고 연대감을 제공했으며 모두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관계야말로 고립감을 해소하는 최고의 처방이라고 느꼈다. 핵심 메시지.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다. 가족, 친구 혹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 회복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소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실 4. 영양생기 넘치는 몸을 위한 연료. 노인 요양원 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은 대량 생산되어 맛이 없고 신선도나 영양 밸런스 면에서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식단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노년층에게 필요한 활력을 주는 식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83세 여성 역시 초기에는 요양원의 식사에 실망했다. 같은 메뉴가 반복되다 보니 식욕도 줄고 먹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또 자신처럼 같은 문제를 겪는 입소자들을 보며 영양 결핍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실히 느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간단한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 직접 만든 샐러드를 준비해 식단을 보완하고 조리사에게 조금 더 건강한 옵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그녀의 식생활 질이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에너지와 기분도 달라졌다. 영양학 지식을 바탕으로 오메가 3 항산화 성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했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허브티를 꾸준히 섭취했다. 조미료 대신 허브를 사용하거나 요구르트, 치즈 등을 추가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살리는 창의적인 방법도 시도했다. 완벽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했죠. 그렇게 그녀는 식사를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삶의 기쁨으로 변모시켰다. 핵심 메시지, 영양은 활력의 기반이다. 더 나은 식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사실 정신건강두뇌를 가꾸어 날카롭게 유지하기. 요양원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커다란 변화이기도 하다.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성, 일상,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집이라는 안정된 공간을 잃는 아픔을 겪는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고립감, 불안,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인지 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 이 83세 여성도 처음 입소했을 때는 두뇌가 무뎌지는 걸 느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이 너무 쉬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의식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전환점은 독서였다. 매일 최소 한 장 이상의 책을 읽으며 사고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었다. 독서는 제게 탈출구였어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주었죠. 다른 입소자들과 책 내용을 나누며 정서적 교류와 지적 자극도 얻었다. 퍼즐 맞추기, 크로스워드 퍼즐, 기억력 게임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일상에 포함되었다. 명상과 일기쓰기 같은 마음챙김 활동도 감정을 정리하고 변화 속에서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조언은 단호하다. 정신건강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의 날카로움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훈련과 자극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 두뇌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버려두지 말고 가꾸어라. 독서, 퍼즐, 대화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thriving, 번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결론,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번영하라.
노화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간관계, 영양, 정신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어르신들도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기쁨, 목적,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에 도움이 될 사람과 공유해보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보자. 아침은 화면 속 따뜻한 빛과 함께 시작되었다. 83살의 마벨은 여전히 단단한 손길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병동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 번의 스와이프, 한 번의 클릭,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삶이 연결되었다. 손녀의 이가 조금 부족한 미소, 아들의 화면 너머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할머니, 내가 그린 거 보세요.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어 올렸다. 보라색 하늘, 초록색 해. 마벨의 마음은 저절로 끌어안는 듯 따뜻해졌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족이라는 실을 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다. 204호실의 토레스 부인이 중얼거렸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 마벨은 곧장 종이에 줌 사용법을 프린트해서 건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용실은 새로운 소리로 가득 찼다. 손주들이 화면 속에서 입맞춤을 날리고 형제자매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벨은 직원들에게 패밀리 프라이데이, 엠퍼밀리 프라이데이를 제안했고 방 안에는 여러 기기들이 반짝이며 반딧불처럼 빛났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신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식사는 여전히 문제였다. 오, 그 식사란 말이다. 회색빛 으깬 감자, 젤리처럼 뭉친 완두콩, 마른 치킨. 이건 음식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마벨은 툴툴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전쟁도 겪었고 아이를 낳았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했다. 이제는 무기력함에 굴복할 생각 따윈 없었다. 가방 속에서 그녀는 고무줄로 묶인 지퍼백을 꺼냈다. 호두와 바나나, 아몬드 버터 통까지. 간식이에요 라고 선언하자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마벨은 덧붙였다. 치킨에 브로콜리를 넣으면 어떨까요? 로즈마리도 조금 뿌려보면요. 소문이 나면서 청원서가 돌고 주방을 직접 방문하는 날도 생겼다. 한 달이 지나자 증기 트레이 위엔 귀리살, 구운 채소, 다양한 색의 과일들이 가지런히 올라 있었다. 희망 맛이 나네요. 파텔 씨가 딸기를 맛보며 웃었다. 하지만 마벨의 진짜 반항은 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매일 오후 그녀는 햇살이 머무는 모서리로 향했다. 책을 하나 들고 나이팅게일, 브레이딩 스위트그래스, 브레이딩 스윗그라스, 안경을 코끝에 살짝 올린 채 페이지를 넘겼다. 금세 다른 이들도 따라왔다. 원을 그리듯 사람들이 모여들며 이야기는 엮여갔다. 왜 그녀는 마을을 떠났을까요? 엘리노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벨은 대답했다.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든 그녀는 선택했죠. 안개가 걷혔다. 대화가 튀어올랐고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마벨의 마음은 이전엔 표류하던 듯 했지만 이제는 등장인물들과 사건들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마벨은 알고 있었다. 나이 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영상통화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었다. 달이었다. 호두는 그냥 간식이 아닌 저항이었다. 책은 도피처가 아닌 생명줄이었다.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외로우세요? 마벨은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 사랑. 나는 살아있어. 이 이야기는 노후에도 의지와 창의성을 통해 삶을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연결, 영양, 정신적 자극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무관심한 시스템 속에서도 삶을 위한 조용한 저항이 된다. 따뜻하고 반항적이며 인간미 넘치는 이 이야기는 늙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일깨워준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 때면 그녀는 작은 일기 쓰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단 몇 문장으로 시작되는 하루 종이는 마치 자신과 나누는 속삭임처럼 글자로 가득 채워졌다. 자신의 감정, 감사한 마음, 그리고 저녁이 오기 전 이루고 싶은 작지만 소중한 목표들을 적으며 그녀는 점차 일기를 단순한 습관 이상의 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삶의 줄줄이 매달린 끈이 되어 주었다. 요양원의 벽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일상이 몸이 건조해질 때면 글쓰기는 그녀에게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등대와 같았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을 걸러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이곳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과 의지는 내가 이끌 수 있음을 기억시켜 주었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일기 쓰기가 유일한 위로는 아니었다. 어느 오후, 호기심에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수업에 참여한 그녀는 낯선 도구를 다루며 떨리는 손길로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종이 위에 형형색색의 색들이 춤을 추며 어색하지만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갔다. 제가 잘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불꽃 같은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그녀는 웃으며 고백했다. 매번 붓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도 함께 발견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으며 익숙함 너머에 있는 새로운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요양원이라는 환경의 복잡성까지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학적 관리와 인간적인 돌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배웠다. 전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했다. 약물 관리, 질병 치료, 신체 건강 유지에 집중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후자, 즉 개인적인 돌봄은 달랐다. 그것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다.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주는 간병인의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이웃, 그리고 단지 체크리스트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그녀는 때때로 신체적 필요는 충족되더라도 정서적 공허는 쉽게 묻혀버리는 현실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방이 어지럽거나 식사 선호가 무시될 때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요구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단지 돌봐야 할 몸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과 추억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단순한 용기를 넘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릎 수술로 찾아온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을 때도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가족, 친구, 누군가 옆에 앉아 그녀를 보아주는 이들에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움직임에서 찾았다. 나이 들수록 제약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움직이기로. 복도를 걷든, 의자에서 스트레칭을 하든, 혹은 단체 운동에 참여하든 그 방법은 다양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일부도 함께 사라져버리니까요. 일기, 그림 그리기, 자기 옹호,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이 모든 것이 모여 그녀는 시스템의 경계 안에서도 의미 넘치는 삶을 만들어냈다. 효율성이 인간애를 앞서는 구조 속에서도 그녀는 창의성과 끈기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작은 실천이 지닌 힘을 증언한다. 진정한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연결됨을 느끼고 성장하며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용기가 깃들어 있다. 그들은 삶이 던지는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예를 들어 83세의 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킨다. 그곳은 단순히 나이 든 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다시금 꿈을 키우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처음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작은 일기 쓰기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감정을 정리하고 감사한 것들을 적으며 하루를 열었다. 그 글들이 내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글쓰기는 그녀에게 중심을 주었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술 수업에 도전하며 전혀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처음 잡아본 붓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설렘을 선택했다. 물감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던 재능을 발견했고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요양원 같은 환경에서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의료적 치료와 정서적 돌봄은 종종 혼동되지만 전자는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사람의 내면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녀는 병원에서는 잘 돌봐받았지만 자신만의 고유함이 간과될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나섰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방 배치 같은 사소한 것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단순한 환자가 아닌 존재로서의 자신을 기억시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이 든 몸은 쉽게 굳어지고 동작 하나가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수용하기보다 극복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짧은 산책, 운동 프로그램 참여까지 그녀는 매일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지켰다. 내가 열심히 유지해온 것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말처럼 그녀는 신체 활동을 자기 돌봄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쇠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이다. 정서적 건강을 위해 글을 쓰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당당히 말하며 신체적 활기를 유지한 그녀는 요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구축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으며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용기를 갖고 질문하고 움직이며 계속 나아가라. 한 걸음 한 문장 한 붓질씩 당신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제목, 김여사의 조용한 혁명. 한 노인이 나이 들매 규칙을 다시 쓰다. 김여사, 보이지 않는 선구자. 85세의 김여사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사라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죽 일기와 최근 손에 잡은 붓 하나를 들고 그녀는 시간이 아닌 무시당함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늙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 존엄의 일기. 해 뜨기 전 김 여사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장보기, 목록도 의사소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찰이었습니다. 세 줄, 그녀는 말했습니다. 감사한 것, 바라는 것, 그리고 싸울 것. 그 페이지들은 그녀의 나침반이 되었죠. 직원들의 스케줄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세상에서 그녀의 일기는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내 진실을 쓰지 않으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써줄 거야. 두 번째, 무기, 가능성의 팔레트. 예술가라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80살 때 정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를 본 후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흔들리는 풍경화로 시작했고 이내 강렬한 자화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지 않으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그림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라. 돌봄의 갈등, 치료 vs 공감.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은 뼈는 고쳐도 마음은 잊는다는 것을. 혈압은 확인하면서도 남편을 여름에 잃은 슬픔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 회복하기. 저는 사비호가 아니라 김 여사예요. 김치찌개 좋아하고 개그는 싫어해요. 필요를 기록하기. 그녀는 벽에 간단한 차트를 붙였습니다. 약물, 식사, 기쁨의 순간, 동지 만들기. 간호사부터 이웃까지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누구든 동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환점, 넘어짐과 각성. 발목 수술 이후 김 여사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간호사들은 맥박만 확인하고 외로움은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몸은 나을 수 있지만 영혼은 안 된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가족에게 요청, 나를 여전히 세상의 일부로 대해줘. 이야기를 가져오고 연민은 필요 없어. 직원에게 요구, 내 그림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물어봐 줄 사람을 찾아줘. 움직임이 곧 약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당신을 포기한 것으로 알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점점 더 당당하게. 의자 위 요가 모임을 조직하고 저항 밴드를 몰래 들여왔으며 재활운동조차 파티처럼 바꾸었습니다. 강한 근육은 걷기 위한 게 아니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는 데 있어. 중요한 거지. 당신을 위한 일어서는 초대. 김 여사의 유산은 그림이나 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재정립일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펜을 들어라. 내 가치를 써라. 새로운 건 시도해보라. 서툴러도 괜찮다. 목소리를 내라. 네가 받을 자격 있는 걸 요구하라. 김 여사의 다음 프로젝트는 시설 전체를 탱고 교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지. F. 이 글은 김 여사를 따뜻한 인간미와 부드러운 저항의 상징으로 그려냅니다. 작은 자기 표현과 자기 옹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감각적인 언어, 가능성의 팔레트, 존엄의 일기를 사용해 개인적 의식을 혁명적 행위로 승화시켰습니다. 어조는 따뜻하고 지혜롭지만 억눌림 없는 단호함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는 종점이 아니라 삶이 계속 펼쳐지는 과정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빛을 되찾다. 한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이 듦을 새롭게 정의하다. 일기 쓰기. 그녀만의 레지키트. 83세의 마거릿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는 게 감사해.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계단도 올라볼 거야.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요양원 생활 속 반복과 무미건조함에 맞서 싸우는 행동의 로드맵이자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는 창이었죠. 왜 효과적이었을까요? 혼란 속 명료성 찾기, 한 줄의 글귀는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조명하는 등대였습니다. 작은 승리의 기록, 적혀진 문장들은 오늘도 살아내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어라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작지만 강력한 실천법. 아침 페이지 감사한 것, 하고 싶은 일, 짜증난 일,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마음의 청소입니다. 나만의 이정표 만들기, 오늘 운동했어요.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물감으로 벽을 넘다, 예술은 저항이다. 마거릿의 다음 도전은 수채화였습니다. 처음엔 초라했어요. 하지만 누가 신경 써요? 중요한 건 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니까. 붓 하나로 자신을 잊혀진 존재가 아닌 창조적 주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변화들, 자신감의 부활. 나는 202호 할머니가 아니라 화가 마거릿이에요. 두뇌 체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화에 맞선 은밀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창조적 도전 과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뜨개질, 시쓰기, 심지어 스마트폰 댄스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피카소도 처음엔 연습했어요. 결과보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의료적 치료 vs 인간적인 돌봄, 존엄을 위한 싸움, 몸은 고치고 영혼도 함께 깨워줘야 해요. 이것이 마거릿의 원칙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약을 관리해주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따뜻한 인사와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만의 전략. 말하라. 나는 체크박스가 아니에요. 저는 마거릿입니다. 존중을 요청하라. 좋아하는 담요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왜 중요한가? 고독은 독약이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무관심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권리입니다. 당신의 선호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말해야 바뀝니다. 움직여야 산다. 마거릿의 건강혁명. 무릎 수술 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왔지만 걸어 나갈 거예요. 그녀의 비결 3가지. 매일 산책하기, 복도 끝까지, 왕복도 충분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의자 위 요가, 83세에도 균형 감각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과학이 입증한 진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몸은 버려두면 녹슨 기계처럼 굳어집니다. 운동은 자연산 항우울제, 움직임 자체가 회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실천 가이드, 작은 움직임부터 TV 볼 때 스트레칭, 광고 시간엔 가볍게 춤추기, 움직임의 습관 만들기, 몸이 기억하도록 매일 조금씩 습관화하세요. 결론, 진짜 삶은 당신의 손에 있다. 마거릿은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방향키는 언제든 스스로 잡을 수 있다는 걸요. 일기로 마음을 다잡고 예술로 자존감을 회복하며 인간적인 돌봄을 요구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 5 의료를 넘어 인간 연결의 심장 박동. 요양원에서는 보통 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시된다. 하지만 83세의 마사마사는 영어 원문의 말사를 한글식 이름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는 직접 겪으면서 진정한 건강이란 처방전과 수술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 임을 깨달았다. 혈당 조절은 잘 됐고 수술도 잘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트가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그걸 잊혀졌죠.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병명이 아닌 마샤라는 사람임을 주변에 계속 상기시키며 변화를 이끌어냈다.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해바라기를 그리는 걸 즐기며 찬 오트밀은 싫어하고 아침 인사와 포옹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다. 마샤의 이야기는 고령자 돌봄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요양시설 거주자의 약 70%가 임상적으로 우수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마샤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 습관, 감정적 필요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문서로 정리한 개인 맞춤형 돌봄 헌장을 만들어 모든 간병인과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그건 무례한 게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일이었죠. 가족들에게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순한 환자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돌봄을 요구하라. 사실 6. 움직임이 곧 약, 삶의 근원 에너지. 무릎 수술 이후 침대 신세를 지게 된 마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다. 많은 노년층이 움직이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왜 노력해야 하냐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마샤는 다르게 생각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40% 낮고 신체적 자립 능력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먼저 침대 위 스트레칭부터 시작했고 이내 좌식 요가까지 도전했다. 제 몸이 삶을 잊지 않도록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의 마샤는 마당에서 태극권 클래스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움직임이란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항이고 선언이에요. 한 걸음 한숨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말이죠. 그녀의 철학은 명확하다. 움직임이 곧 약이다. 휠체어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든 손가락을 움직이며 악력을 강화하는 것이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몸은 당신의 집이에요. 그것을 튼튼히 하고 존중하세요. 핵심 요약, 노화의 의미를 다시 쓰자. 마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이다. 의료만큼이나 인간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몸이 작게 움직이더라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지나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말라. 당신을 위한 실천법. 오늘 바로 시작하자. 노년층이라면 에너지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3가지 일을 적어보는 것이다. 음악 듣기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나 이야기 들려주기일 수도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묻는다. 무엇을 할 때 당신이 진짜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여 행동으로 옮긴다. 노화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연결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마샤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꽃피고 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다시 찾은 기쁨과 활력. 한 노인이 요양원 생활을 바꾼 방법. 83세의 요양원 생활은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강인한 여성은 낙오가 아닌 성장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되찾으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1. 일기 쓰기,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키우는 매일의 의식.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적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물감을 들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새로운 간병인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할게요. 이 단순한 습관은 그녀에게 지지대가 되었다. 일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었다. 글을 쓰면서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외로움이 오히려 배움과 성찰로 바뀌었죠? 왜 효과적이었을까? 연구에 따르면 일기를 쓰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를 적고 목표를 세우며 그녀는 사고방식을 성장에 맞추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주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2. 새로운 기술 익히기. 붓 하나로 회복된 삶의 열정. 처음 물감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수채화 수업은 점점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되었다. 나는 해넘이를 그리고 꽃을 그렸어요.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매 획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그녀는 호기심을 다시 발견했다. 내가 만든 아름다움이 벽면을 장식했을 때 나는 아직 여기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과학적 근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는 인지 예비 능력을 강화한다. 그녀의 예술 활동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두뇌 건강을 지키는 훈련이기도 했다. 3. 존엄함을 위한 외침, 의학적 돌봄과 개인적 관심 사이. 그녀는 금세 깨달았다. 돌봄이라는 말 안에는 2가지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호사들은 약물 관리에서는 탁월했지만 진짜 인간적인 관심매를 들어 그녀를 203호가 아닌 이모 씨라고 불러주는 것 같은 것은 자주 간과되었다. 나는 내 존재를 요구해야 했어요. 라며 그녀는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는 부탁했다. 저는 커피보다 차를 선호해요.
베개도 제가 좋아하는 대로 놓아주세요.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요양원 거주자 중 70%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녀의 교훈은 간단하다. 말하라, 요청하라.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존엄함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4. 움직임으로 맞선 오늘과 내일. 주변 사람들이 점점 의자 위에 머무르자 그녀는 각오를 다잡았다. 움직이지 않는 삶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복도를 걷고 앉은 자세 요가에 참여하고 음악 시간엔 따라 춤까지 추었다. 무릎은 아팠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가? 근력 유지. 매일 걷기는 노인의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정신 건강.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우울증을 완화한다. 인지 기능 강화.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최대 30% 낮춘다. 당신을 위한 행동 명령. 견디는 것이 아닌 꽃 피우는 삶을 살자.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고 살 수 있는 지도이다. 당신이 직접 요양원에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기억하라.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전문적인 치료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계속 배우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글을 남기고 정원을 가꾸어라. 움직여라. 아주 작더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바꾼다. 결론,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몸은 천천히 움직여도 내 영혼은 여전히 날고 있어. 함께 시작하자.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희망은 커집니다. 글을 댓글로 남겨 오늘 변화를 시작하거나 영로 내가 이미 실천 중임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미래는 공백이 아닌 창조의 캔버스입니다. 어떤 색을 입히고 싶으신가요? 설득력 있고 생생하며 실행 가능한 메시지를 담아 영향을 남기는 이야기로 완성했습니다. 움직임의 힘, 요양원에서 삶을 바꾼 한 여성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유연하며 정서적으로 탄탄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단순히 매일 걸음 걷기일 수 있다면 믿어질까? 실제로 한 할머니에게는 그 작은 습관이 활력을 되찾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요양원 마당을 산책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순 없었지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의 평온을 가져다주며 자유로운 감각마저 선물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고 체력도 늘어나 더 멀리 걷는 것도 어렵지 않아졌다. 하지만 이 변화는 육체적 건강만 개선시킨 것이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라도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녀의 기분을 북돋워 주었고 시설의 내벽 너머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마저 주었다. 산책 외에도 그녀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했다. 아침과 저녁 자신의 방에서 팔과 다리, 등을 부드럽게 늘리는 운동을 빠짐없이 했다.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게 도와주고 뻐근함을 막아줬어요. 라고 설명하는 그녀. 특히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준비시키고 회복하는 습관은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 단 몇 분밖에 안 걸렸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작은 노력들이 쌓여 그녀는 더 가볍고 통증 없는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그룹 운동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자에 앉은 채 하는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부드러운 요가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사회적 교류도 잊지 않았다. 운동을 통해 몸은 물론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위로받았고 친구들도 생겼죠. 꾸준한 움직임의 실천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노화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열쇠는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움직임을 일상의 필수 항목으로 삼으며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그녀의 조언은 간결하다. 언제 시작하든 늦은 건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움직일 때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팩트, 요양원에서 존엄과 프라이버시 지키기.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신만의 공간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동생활, 자주 드나드는 직원들, 목욕이나 옷 입기 같은 개인적인 지원까지 모든 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금만 각별히 신경 쓴다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83세의 한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이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결심했다. 처음엔 내 사생활을 잃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내가 내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가 처음 한 일은 자신의 공간을 개인화하는 것이었다. 가족 사진, 즐겨 읽던 책들,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을 들여와 방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내 성향이 묻어나는 방을 만드니까 편안해졌어요. 또한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작은 코너를 마련해 두었다. 공간은 작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마음의 여유를 줬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직원들과의 경계 설정이었다. 나는 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최대한 사적인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죠.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해달라고 말하고 내 선호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조언한다. 말을 꺼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간호사나 돌봄 인력들은 돕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또 다른 전략은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혼자만의 시간까지 하루를 구조화된 틀 안에서 보냄으로써 그녀는 스스로 통제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측 가능한 일과는 나를 안정되게 해줬고 직원들도 내가 언제 혼자 있고 싶고 언제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고 환경을 자신에 맞게 꾸미며 일정을 정립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죠. 어디에 있든 당신은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결론. 작지만 강력한 선택들의 힘, 매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 혹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란 작은 행동들이 노년의 삶에 커다란 긍정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움직임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경계 설정은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켜낸다. 이 중 어떤 전략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가?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 인생의 세 장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듣는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오늘 이 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영감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움직일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노후의 자유를 되찾는 작은 발걸음의 힘. 노화에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하나, 움직임이다. 83세 마거릿은 운동화만 신으면 여전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역 운동가다.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내 발로 건강을 찾아갈 거이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녀는 부지런히 걸었다. 처음엔 느릿한 걸음이었지만 점점 탄탄해졌다. 10분이라도 움직이면 쇠락과 싸우는 기분이 들어요. 맞는 말이다. 걷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이었다. 다리는 튼튼해지고 머리는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주저앉지 않는 의지가 깃들었다. 스스로를 풀어라. 몸이 곧 자유다. 마거릿은 걷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방을 움직임의 성지로 바꿔버린 것. 팔을 들어 올리고 구부리고 숨을 고르자 라는 외침과 함께 매일 스트레칭을 이어갔다. 5분 아침, 5분 저녁. 그 짧은 시간이 관절을 풀어주고 균형 감각을 되찾게 했다. 약값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그녀의 웃음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움직임이 모이면 우정도 피어난다.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체조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냥 앉아있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곳엔 단순한 운동 이상이 있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늙은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졌다. 움직일수록 외로움은 물러섰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힘이 됐다. 움직임은 감염병처럼 번지는 법이다. 당신을 위한 영원한 활력, 실천법. 용감하게 걸어라. 하루 5분만이라도 움직여라. 지팡이든 벽이든 누군가의 손이든 그냥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고양이처럼 늘어나자. 발끝을 만져보고 하늘을 찌르듯 팔을 뻗어보자. 유연함이 곧 자유의 열쇠다. 춤을 추어라. 의자에서도 좋다. 음악을 틀고 흔들어라. 즐거움도 근육처럼 단련되는 것이다. 7번의 진실. 존엄성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마거릿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맞닥뜨린 현실은 가혹했다. 공유 공간, 침대 위의 생활, 그리고 점점 무시당하는 존재감. 하지만 그녀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내 공간 만들기, 가족 사진으로 벽을 장식하고 책장에 소장품을 채웠다. 침대 옆엔 작지만 생명력 있는 선인장을 두었다. 이건 병상이 아니에요. 제 침대입니다. 경계선은 예의 바르게 설정하라. 들어오기 전에 두드려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청하며 사생활 보호를 요구했다. 목욕이나 옷 갈아입을 때는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지켰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아침 8시 조용한 식사, 오후 2시 독서 시간, 4시 사회적 교류.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자존감을 회복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한다. 불편하면 분명히 표현하세요. 당신의 편안함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예요. 결론. 노화는 굴복이 아닌 혁명이다. 마거릿의 신조는 단 하나. 늙어가는 건 내리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몸을 움직이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낸 그녀는 나이 들미 곧 작아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당신도 지금 한 걸음씩 내딛어 보라. 노화 속에서도 빛나는 삶의 비결. 움직임과 존엄성의 힘. 매일 아침, 의지의 걸음.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매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양로원 그라운스를 걷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은 천천히 변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기는 내게 꼭 필요한 일과 같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속도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다리는 점점 튼튼해졌고 숨쉬기도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버거웠던 한 바퀴 걷기가 어느새 익숙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변화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바깥 공기는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발걸음마다 고요한 평안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내가 존재한다는 걸 매일 새롭게 깨닫는 거죠. 움직임에서 자유가 탄생하다. 그녀는 걷기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번 방 안에서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팔을 뻗으며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유연함이 곧 자유예요. 그녀는 단언합니다. 근육이 늘 탄력 있다면 관절의 뻐근함이나 넘어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걷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그녀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맞서 균형 감각과 민첩함을 지켜냈습니다. 함께 웃는 시간, 함께 나누는 삶, 양로원에서 진행되는 집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자 위에서 하는 요가, 가벼운 에어로빅, 심지어 빙고 게임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 클래스들은 저를 연결시켜 주었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죠. 운동 중 나눈 웃음, 차 한잔 사이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활동하는 건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회상합니다. 제 영혼을 돌보는 일이었죠. 공유 공간 속 개인의 존엄성 지키기. 하지만 그녀의 지혜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며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의 보존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고 침실은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했습니다. 내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으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바로 적극적인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방을 자신만의 성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가족 사진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포근한 담요 한 장이 그녀의 영역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창가 쪽 모서리가 제 공간이었어요. 글도 쓰고 차도 마시며 조용히 호흡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노크 좀 해주세요. 혹은 목욕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되자 오히려 스태프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선호사항을 알리는 건 결국 서로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규칙적인 일정을 세웠습니다. 식사 시간, 독서 시간, 대화의 시간 등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고정 일정이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녀는 설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리듬을 알고 존중해 주니까요. 존엄함 속에서 피어나는 노후의 아름다움. 매기 할머니의 이야기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선택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움직임을 통해 자율성을 유지했고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노화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은 여전히 관심과 애정을 원해요. 그것을 제공하면 반드시 보답받을 거예요. 그녀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세요. 팔을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모든 노력은 쌓입니다. 그녀는 단언합니다. 당신의 존엄함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것을 지키려는 순간 삶은 더욱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유를 되찾다, 움직임과 존엄이 만드는 인생의 기적. 걷기 혁명, 작은 걸음이 삶을 바꾸다. 83세 마거릿은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걷는 일과를 자신의 생명선으로 삼았다. 내 발걸음이 느려졌어도 멈추진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비결은 강도보다 꾸준함에 있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해가 떠있든 그녀는 꽃밭을 지나며 장미 향기를 맡고 자가 위를 밟는 소리를 즐겼다. 몇 달이 지나자 다리는 점점 튼튼해지고 숨도 가뿐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쇠퇴와 싸우는 저항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스트레칭, 노화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갑옷. 그녀의 일상은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마거릿은 산책 후방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했다.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구부정한 등을 펴고 발끝을 잡거나 가까스로 닿으려 애썼다. 좌우로 몸을 비틀며 관절을 부드럽게 풀었다. 단 10분이었지만 이 짧은 순간들이 제 움직임을 자유롭게 했어요. 스트레칭은 육체적인 노력 이상이었다. 그것은 뻣뻣함과 두려움에 맞서는 하루에 한 번의 도전이었다. 사회적 불꽃, 그룹 활동이 필요한 이유. 요양원에서 의자 스트레칭이나 착석 상태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열릴 때면 마거릿은 언제나 앞자리부터 차지했다. 땀을 흘리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웃음을 나누고 나이 들어도 존재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러 갔죠. 이 모임들은 외로움을 친구들과의 연대로 바꿔놓았다. 존엄의 재정립, 공유 공간 속에서의 자기 통제 회복하기, 요양원 생활은 자율권을 내주는 듯 했지만 마거릿은 규칙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1. 성소 만들기, 개인화로 살아 숨쉬는 공간 만들기. 마거릿은 자신의 방을 나의 역사 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가족사진, 결혼식 때 덮었던 담요, 그리고 사랑받은 소설들로 채워진 책장이 그곳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건 그냥 방이 아니라 추억의 요새예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창가 옆에 포근한 의자였다. 거기서 홍차를 홀짝이며 새들을 바라보며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조용한 시간을 되찾았다. 2. 배려 있는 경계 설정. 먼저 노크하세요. 마거릿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도와주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문을 닫아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문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갔다. 3. 일과가 곧 반란이다. 마거릿의 하루는 그녀의 초능력이었다. 아침 8시에 식사하고 9시에는 산책, 점심 후엔 조용한 독서 시간을 가졌다. 내 일과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존중하게 되더군요. 예측 가능한 리듬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이 되었다. 4. 아니오의 힘. 오후 독서 시간에 방문자가 원치 않을 때면 명확히 말했어요. 마거릿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익혔다. 적절한 고집과 예의 바른 거절은 그녀에게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당신을 위한 회복의 설계도. 마거릿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회복의 지도다. 요양원에 있든 집에서 나이 들고 있든 그녀의 원칙은 당신에게도 유효하다. 매일 움직여라. 앉은 자세에서 스트레칭이라도 좋다. 공간을 개인화하여 정체성을 지켜라. 경계를 명확히 전달하라. 이건 이기적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 과학적으로 매일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며 기분까지 밝혀준다. 심리적으로 일과에 대한 통제감은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은 고독을 몰아내고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당신의 차례다. 오늘 당장 작은 변화 중 하나를 시작할 수 있을까? 5분간의 산책, 벽에 걸 한 장의 사진, 아래에 남기고 함께 존엄과 활력의 물결을 일으켜보자. 참고로 마거릿의 신조, 노화는 느려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특히 요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존엄함을 지키는 일은 마치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세우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3세의 현자는 그 답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찾아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목욕과 옷 입는 건 도움이 필요했지만 양치질이나 옷 고르기는 꼭 직접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빛에 굳건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든 내 존엄을 빼앗을 수 있는 건 내가 그것을 허락할 때뿐이니까요. 하지만 요양원 생활에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도전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용이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요양비는 준비 없이 다가오면 가정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철저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했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참전용사 혜택까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서야 준비하려 해도 선택지는 한정돼 있어요. 건강하고 독립적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녀의 조언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도 탄탄히 다졌습니다. 호화로운 노후를 꿈꾼 건 아니었지만 경제적 안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만큼 수정했어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갑작스러운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또한 요양원 생활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결, 즉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답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요양원에 대한 준비법을 넘어서 나이 든 삶 자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존엄함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가장 큰 무기는 계획과 행동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 어떤 시기에도 존엄과 자유를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세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신을 위한 기반을 쌓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상구를 남겨주세요.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또는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찬찬형을 입력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80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소중한 무언가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이었다. 요양원이라는 삶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특별한 여성은 개인 위생과 자기 관리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회복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목욕이나 옷 입는 일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늘 직접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스스로 이를 닦았어요. 내가 입을 옷도 직접 골랐죠. 이런 작은 행동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율성의 선언이자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지며 그녀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당신의 존엄을 앗아갈 순 없어요. 당신 스스로 내어줄 때만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 생활로의 전환에는 또 다른 큰 도전이 있다. 대부분 예상치 못한 가족들을 덮치는 현실, 바로 경제적 부담이다. 요양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공받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매달 수천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출이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를 간과하다가 결국 예기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83세의 이 현명한 여성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는 장기 요양보험을 가입하고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다. 그녀는 이렇게 조언한다. 일찍 시작하세요. 위급 상황에 처해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금융 문제를 미루다가 막상 필요한 순간 당황하게 된다. 그녀는 메디케이나 베테랑 혜택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을 권유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하므로
재무설계사나 고령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꼼꼼한 준비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었다. 신중한 예산 관리와 검소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자산이 오랫동안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호화롭게 살자는 게 아니었어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죠. 또한 건강 상태나 요양원 비용의 변화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점검하며 유연하게 수정해 나갔다. 재정을 미리 준비해두면 어려운 결정을 앞두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하나다. 요양원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실질적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깊이 개인적이며 물질적, 정서적, 재정적 고민들이 얽혀있는 여정이다. 하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맞닥뜨릴 필요는 없다. 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연결을 소중히 하고 건강을 우선시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83세 여성의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 나이 들미 곧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중한 계획과 끈기 있는 실행을 통해 우리는 존엄을 지키고 재정을 안정시키며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녀의 삶은 끈기와 우아함의 증거이며 노화라는 복잡한 여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불과 같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구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0을 입력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80대 이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어느 조용한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선다. 손은 떨리지만 이를 악물고 칫솔을 움직인다. 간병인들은 곁에서 기다린다.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스스로를 믿는다. 양말색부터 옷차림까지 남들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녀는 결코 작게 여기지 않는다. 자존심이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쟁취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작은 일들, 그게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의 작은 선택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그것들이 모여 그녀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이어주는 실마리였다. 그녀는 말한다. 누구든 내 존엄을 빼앗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그것을 내어줄 때만 가능하죠. 그녀의 삶은 하나의 교훈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을. 하지만 삶은 감정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 특히 노후의 삶은 더더욱 그렇다. 요양원 생활은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큰 짐이 된다. 많은 이들이 비용의 무게에 눌려 결국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그녀는 요양원 입소 후에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계획했던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다. 사람들은 늘 위기가 찾아온 다음에야 깨닫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매달 꾸준히 저축했고 장기 요양 보험을 들며 미래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유와 평안을 사는 열쇠예요. 그녀는 말한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보상 제도들도 복잡하긴 하지만 알아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녀는 예산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았다. 화려함 대신 안정을 택했다. 필요 이상의 소비는 하지 않고 매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했다. 노후는 고요한 호수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강물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결국 그녀는 요양원에서도 마치 자신의 인생을 직접 항해하는 선장처럼 살았다. 독립성과 존엄성을 동시에 지키며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이 들면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계속해서 삶의 주체로 남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상과 철저한 재정 계획을 시작해라.
당신의 내일이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혹시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에 9를 남겨보세요.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0을 적어주세요. 어느 쪽이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지금 당장 써내려 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선택이 더욱 용기롭기를, 계획이 더욱 단단하기를, 그리고 자존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엄과 재산 노후의 진짜 힘. 83세의 마거릿은 요양원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목욕을 도와주어도 나는 내가 입을 옷을 직접 골랐어요. 스스로 이를 닦는 것조차 제가 선택한 일이었죠. 그 작은 행동들이 저의 반항이자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마거릿의 비결은 무엇인가? 독립이 아닌 선택의 자유를 붙잡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존엄을 지키는 열쇠였다. 왜 존엄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신적 방패.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결정 옷차림이나 식단 같은 것에 관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40%나 높다고 한다. 정체성의 보존. 제가 옷을 입는 건 단지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 나다운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죠. 마거릿은 설명한다. 10영월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법. 요양원 비용은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 평균적으로 매달 약 7, 0, 10, 0달러. 이는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저축을 순식간에 탕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마거릿은 미리 대비했기에 걱정 없이 지냈다. 저는 50살부터 저축을 시작했어요. 장기요양보험, 엄격한 예산관리별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저를 파산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재무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라. 50살 때부터 매달 100달러만 꾸준히 저축해도 연 6%의 이자가 붙으면 70살에는 12만 달러가 된다. 보험은 필수.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언젠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젊을 때 가입하면 월 평균 150달러부터 시작된다. 정부 지원제도 활용하기.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 요양 비용을 지원해주며 베테랑스 어페어, Veterans Affairs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제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마거릿은 조언한다. 마거릿의 실전 조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저는 저축액의 40%를 의료비로 미리 배정해 두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계획 재검토. 건강 상태는 변하고 물가는 오른다. 정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점검하자. 생활 수준은 낮추되 미래는 높이라. 라떼는 안 마신다는 규칙 하나로 저는 매년 200달러를 절약했어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통하는 이유. 마거릿의 이야기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선 삶의 질을 지키는 승리다. 존엄과 재정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그녀는 많은 고령층이 겪는 절망과 불안을 피할 수 있었다. 나이 들면 막을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다음 단계, 오늘 당장 재정 점검을 시작하라. AARP의 은퇴 계산기를 활용해보자. 노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잡아라.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9를 남겨라. 당신의 존엄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세우자. 다음 이야기. 기억력 감퇴를 이기는 비법, 그건 크로스워드 퍼즐이 아니다.